2025년 9월 19일 유엔 총회장에서 전 세계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우산 아래에 머물지 않겠다. 서울은 핵억제의 주체이며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불사할 것이다. 그야말로 국제 정치의 지각 변동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뒷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박수조차 치지 않았고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표는 현장에서 퇴장했어요.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아시아의 전략 지형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국제 핵질서를 창조해낸 겁니다. 미국이 핵공유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안보를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서울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단독으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당신들이 돈을 계산하듯 우리도 메가톤 단위로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이걸 단순한 정치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게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왔고 일본은 독도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 이슈로 만들며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의 독립핵무장 선언은 안보 자주권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거죠. 게다가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선언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과거에는 동맹국의 핵무장 가능성만으로도 즉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성, 스카이닉스, 한화, 레지넥손 등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패권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다. 이전 같으면 IMF나 군사 제재가 날아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G7 국가들도 침묵하고 있고 EU, 캐나다, 터키, 심지어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조차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핵질서가 무너지고 한국 중심의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미 강원도 인제 산악지대에 독립 핵통제소가 구축되었고 KC-4I 지휘 시스템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핵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이자 전략적 독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략 핵무기는 EMP 방어가 가능한 소형 탄두 기술, SLBM 장착 가능한 경량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타격 명령 시스템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자립이야말로 진정한 핵주권의 핵심이죠. 그런데도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이 너무 나갔다, 북한 자극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있더군요.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수백 기, 일본은 잠재 능력만으로도 수일 내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왜 유독 한국만 자제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자제한 결과가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한국은 세 차례나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병력을 파병하고 무기 구매를 강요당했으며 독도 문제에도 명확히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입니다. 서울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정작 발표된 공식 입장은 한국은 동맹이자 주권국가이며 모든 국가의 핵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자백과도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한미군 철수, 경제 제재, 외교 압박이라는 3단 콤보가 즉각 투입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반도체, 2차 전지, 군사기술,
우주감시 능력까지 세계 톱3에 들어가면서 미국조차 한국을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속으로 화가 나겠지만 겉으로는 그저 함부로 건드렸다간 되레 미국이 불이익을 입는다는 걸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유엔 연설 하루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핵무장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작 국내 여론은 왜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는 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한국이 앞질렀다는 불안감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핵을 만들 기술도 있고 원료도 있고 미국의 무기니 있다면 단 몇 주 만에 개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금기와 헌법 제9조입니다.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 국제사회에 설명이 불가능하죠. 반면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강국이며 북한이라는 명분까지 갖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상당히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의 핵무장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이 북한보다 먼저 미국의 통제권에서 이탈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을 통제 수단으로 삼아 한국을 견제해왔는데 이제는 그 계산이 완전히 어긋난 거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 내부 분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남부의 대만 해협과 동부의 산둥, 랴오둥 지역은 지금 한국의 타격 반경 안에 들어왔고 이는 군사적 압박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게다가 중국이 자랑하는 DF-41 대륙간 탄도미사일조차 한국의 인공지능 정밀 요격 시스템 앞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전락하고 있죠.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남조선이 감히 핵을 가지면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는 극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핵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로 협상력을 확보해왔는데 한국이 그 카드를 뺏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독트린을 이해하려면 그 선언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배신의 누적 끝에 내려진 필연이었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수십 년간 동맹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방패로 이용하면서도 핵심적 순간엔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사건입니다. 그건 사실상 잔보를 돈으로 사라는 협박이었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을 내던 한국에게 한해 5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강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미국은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까지 흘리며 한반도 안보를 지렛대로 자국의 장사에 활용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당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은 어차피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오만한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그때 우리는 미국이 진짜 우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주국방으로 향한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독도 문제에서의 침묵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을 때 미국은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편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며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무시했죠. 이건 안보보다 일본과의 경제 군사 연계를 더 중시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그 순간 한국은 동맹의 상대적 가치에서 밀려났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그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취급받았던 거죠. 심지어 당시 일본은 수출 규제를 걸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공격했고 미국은 그것조차 방관했습니다. 이게 혈맹입니까? 세 번째 결정적 계기는 바로 K방산 수출에 대한 암묵적 견제였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의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과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 무기를 밀어내고 채택되자 미국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NATO 내 일부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는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음성 메시지가 돌았고 실제로 몇몇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K방산을 대거 수입하자 미국은 공급망 안정성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했고 미 국무부는 K방산 수출에 있어 미국 기술이 포함된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며 족쇄를 걸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의 자주 산업 기반을 억제하려는 시도였고 결과적으로 서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핵차립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미국을 위해 병력을 파병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외교적으로 줄을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돌아온 건 굴욕적 청구서, 외교적 침묵, 그리고 산업적 견제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고 그 상징이 바로 서울 독트린입니다. 서울 독트린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마치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핵무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반응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정교하게 핵기술의 모든 기반을 축적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민간 원자력 발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지만 그 이면엔 철저히 계산된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당시 한국은 외교적 수단과 국제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바로 그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일부 고위 관료들과 국방과학연구소 JDD, 한국원자력연구원 KARI 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전략적 억지력 확보 로드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게 다수 언론과 전직 관료들의 증언입니다. 이 비공식 로드맵은 바로 핵무장 없이 핵무기를 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핵분열 물질에 대한 연구는 KAI가, 미사일 운반 체계는 라이넥스원과 에드가, 극비 물류와 위장 기술은 삼성의 반도체, 양자암호 응용부서가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성자 반사체 기술, 고속탄두 기폭장치, 지하 요격 회피 설계까지 진행됐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이 민군 겸용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평화적 연구로 포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 점화장치 연구는 차세대 위성 추진체 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중성자 제어는 핵융합 제어 연구로, 열액 압축 설계는 극초음속 연료관리 시스템으로 발표됐죠. 겉보기엔 과학기술, 안으로는 억지력 확보. 심지어 일부 실험은 카자흐스탄 사막지대의 공동과학협력지구에서 위장 연구 형태로 진행됐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엔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삼성전자 고위급 인력 일부가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고 정식 외교 경로가 아닌 민간 기술 교류 형식으로 위장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위성 감시망을 피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소형 핵탄두 설계를 완성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한국의 핵기술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구식 플루토늄 기반이 아닌 차세대 저방사능 고농축 우라늄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방사능 낙진을 최소화하고 지하에서도 무음 폭발이 가능하며 EMP 방호가 강화되어 현대전에서 실질적 전략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군용 가능한 핵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운반 수단의 진화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현무 미사일 계열을 통해 점점 더 높은 정밀도와 관통력을 확보해왔고 캐스-3 잠수함은 이미 셀비엠 탑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준비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탑재와 발사 실험은 완료된 상태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핵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왜 세계가 서울 독트린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K-NUK는 단순한 핵무기가 아니라 차세대 지능형 전술 전략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구시대적 핵무기와는 태생부터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는 소형화 및 고정밀화입니다. 미국의 미니트맨 ICBM이나 북한의 화성 계열 미사일은 투발 체계가 크고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2024년부터 시험 운용해온 현무 OV 플랫폼의 소형 고위력 탄두를 통합시켰습니다. 이 탄두는 최대 1, 5MT급이지만 크기는 전통적 300KT급 미사일 탄두보다 작고 GPS와 AI 기반 유도 기능이 내장되어 정밀 타격 반경이 3m 이내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 EMP 방어 및 전자전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조차 아직 완전한 EMP 대응형 핵무기 개발에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AI 기술의 결합으로 EMP 발생에도 핵지휘 체계가 지속 작동할 수 있는 KC-4I 블랙아웃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전자전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생존 가능한 유일한 핵 구조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투발 다양성입니다. 북한은 핵을 차량형 ICBM이나 기지형 발사체에 의존합니다. 반면 한국은 KSS-3 배치 2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SLBM, FA-50 고등 기동 전투기에서 투하 가능한 공중 탄두,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장착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까지 다층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무기가 아니라 전장별 맞춤형 핵 운영 능력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사일 탄두의 기상 반응 센서와 전자기장 변조 시스템까지 삽입해 탄착 직전 환경에 맞춰 폭발 압력과 각도를 자동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정밀 억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조차 이건 전례 없는 기술 조합이라 평가한 바 있고 러시아 군사전문지에서는 4, 5세대 핵무기의 첫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폭발 방식 자체가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핵무기는 구형 방식인 임계질량 압축 기폭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초고속 점화 분산 폭발 기술을 도입해 방사능 낙진을 최소화하면서도 EMP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적재력은 최대, 후폭풍은 최소라는 가장 이상적인 핵무기 철학을 실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NUK의 결정적 강점은 바로 실시간 통제 및 회수 능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술 핵무기에도 원격 비상해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즉, 발사 직전이라도 정치적 변화나 오작동 판단 시 인공지능과 통제소가 함께 핵작동을 중단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겁니다. 이는 책임 있는 핵국가로서 한국의 지위와 윤리적 기반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서울 독트린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발표한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윤곽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교리는 기존의 미국식 핵우산, 북한식 공갈핵, 중국식 모호 핵 전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형 독립 핵교리의 핵심은 바로 3대 기둥, 자주 억지, 조건부 선제, 무동맹 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축, 자주 억지, 셀프 디테런스입니다. 이는 미국의 동의나 전략적 허락 없이 한국이 독립적으로 핵을 통제하고 억제력을 발휘한다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주도하는 핵의 억지로 전환된 겁니다. KC-4I 지휘통제망은 워싱턴과 분리된 완전 자립형이며 위성 AI 양자암호 통신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어 누구의 손도 타지 않는 완벽한 내부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논란이 가장 큰 조건부 선제 타격, 컨디셔널 퍼스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서울 독트린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강조하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즉각적 생존 위협이 감지될 경우 선제 핵타격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공격당한 뒤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공격받기 전 제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북한,
중국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대목은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죠. 특히 중국과 일본은 서울 독트린이 단순히 억제용이 아니라 실질적 군사 옵션으로 핵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 이론조차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 일본의 재무장, 중국의 항모 전개 등을 지연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무력화가 유일한 생존 방정식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파격적인 무동맹 운용, 난 얼라인드 임플로이먼트입니다. 서울 독트린은 한국의 핵무기 사용에 있어 미국, 네토, 일본,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동의나 지침 없이 독립적으로 결단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핵운용 주권을 선언한 것이며 동맹 중심 국제안보 체계에 대한 근본적 반기이자 새로운 질서의 서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동맹국 중심 안보 체계는 항상 허락받는 억제였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워싱턴의 컨펌 없이는 쓸 수 없고 사용 시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서울 독트린은 우리는 제재도 감수하겠다. 하지만 생존은 남의 허락을 받지 않겠다. 이는 자주선언입니다. 이는 사실상 21세기판 핵주권 독립선언서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핵교리는 미사일 운용 방식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엔 고정 발사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SLBM, 열차 발사 플랫폼, 이동식 탄두, 심지어 고고도 UAV 기반 공중 채공형 전술핵 운용까지 구상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고 심지어 쏠 듯 말 듯 긴장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오히려 읽지 못하게 만드는 억지로 진화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미국은 서울의 핵무장 선언을 저지하지 못했는가? 과거 같았으면 최의 국장이 바로 날아오고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내며 제재나 협박으로 압박했을 겁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손대기엔 너무 거대한 존재가 되었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가 된 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의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미 국방부의 F-35, B-21 레이더 시스템, 사령부 AI 회로는 모두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단 한 줄 코드만 차단해도 미국의 군사 산업 인프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도 이 점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력의 추월입니다. 미사일 방어, 레이저 요격, 양자통신, 초소형 핵융합 기술 등 핵심 군사기술 상당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 고문단 내에서는 한국은 2030년까지 전략무기 독자 생산력에서 미국과 기술 동급으로 갈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제어하려 든다면 오히려 기술적 역풍만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전략의 실패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과의 삼각 안보 틀을 통해 한반도를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무력화, 북한의 고립, 중국의 국지도발 증가 속에서 미국은 더 이상 동북아에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한 지금,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결국 방관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능동적 외교가 아닌 피동적 현실 수용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부담과 대선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재선을 앞두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확보, 멕시코 국경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 국내 이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마찰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바이든 시절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가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은 전례도 있죠. 트럼프는 똑같은 함정을 피하려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미국 내부 엘리트 그룹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핵은 미국이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강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을 가진 동맹국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시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전략사령부와 RAND 등은 한국이 가진 독립핵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선언을 저지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성격이 바뀐 것이고 트럼프는 이를 무시하면 정치 외교적으로 패배한다는 걸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이제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전략 독립국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독트린의 충격은 단순히 한국 내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선언이 가져온 가장 큰 여파 중 하나는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의 붕괴입니다. 특히 일본과 북한 이 두 나라는 지금까지 핵이라는 좌표 안에서 각자의 균형과 전략을 유지해왔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공개 선언한 순간부터 이 둘은 동시에 핵 사이에 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모순적이고 위험한 위치는 없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봅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독자 핵무장은 금기이며 헌법 제9조는 군사력의 전면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죠. 하지만 지금 바로 옆 한국이 독립 핵전력을 보유하면서 일본 내부는 극심한 전략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핵을 갖고 일본은 못 갖는 상황. 이게 일본 우익에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문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취약성입니다. 한국이 만약 동해상에 SLBM 3기를 배치하고 서해에 현무 OV 2개 연대를 세운다면 일본 전역은 5분 내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이지스 어슈어, 페이시 3체계는 한국산 핵탄두의 초저공 회피 기동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방어 불가능한 전략적 맹점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핵을 개발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여론의 반발, 핵무장 선언 시 미국과의 전략 균열, 국제사회의 비난까지 감당해야 하죠. 즉, 핵을 원해도 갖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가까운 동맹국 한국이 핵을 갖고 독자 행동을 한다는 현실은 일본의 외교 군사 전략을 뿌리부터 흔드는 대혼란입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핵무기를 수십 기 보유하고 있고 핵보유국이라는 명분으로 내부 결속과 외교 협상력을 유지해왔죠. 그러나 서울 독트린 이후 북한의 유일 핵보유 한민족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북한은 핵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핵무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핵은 보여주기식, 정치적 협박 수단에 가까운 반면 한국의 KNUK는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군사 시스템에 통합된 고정밀 무기입니다. 북한의 화성 15, 17 같은 미사일은 발사 직전 노출되고 발사 후 궤도가 추적되지만 한국의 SLBM이나 공중 투하 전술핵은 적이 감지하기도 전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장 지배력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체제의 정당성 상실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은 우리는 핵을 가진 민족 유일의 국가이며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괴뢰다라는 선전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이 독자 핵무장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은 오히려 핵 없이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과 동급 혹은 그 이하로 전략적 위상이 추락한 셈입니다. 이는 내부 선전 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 역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활용해왔고 한국이 미국에 철저히 묶여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 게임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독립적 핵국가로 떠오르고 일본은 핵을 못 갖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북한은 군사적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동북아의 패권 구도가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독트린 발표 이후 전 세계가 숨죽이며 주시하던 그날,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의 충격파로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4시 37분, 백두산 화산지대 남측에서 지하 800m 깊이의 정밀 제어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감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를 KN6 실전 배치 전 최종 검증 절차라 명명했고, 언론은 이 역사적 순간을 백두 디토네이션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백두산은 한국과 북한 두 정권 모두에게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북한은 이를 혁명의 발원지라 했고 한국은 민족의 근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신성한 공간을 실질적 군사 능력 검증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실험을 넘어 상징적, 정치적, 전략적 삼중 선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민족의 진짜 중심이며 이 땅을 방어할 유일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실험 방식 또한 극히 독창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폭발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충격 최소화, 방사능 낙진 제로화, 전자기파 통제, AI 관측 자료 실시간 해석까지 포함된 정밀 실험이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전통적 핵실험은 금기시되지만 한국은 초점화 점화, 임플로시브 포켈 데터네이션, 기술로 전례 없는 무음 실험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세계가 경악한 이유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국제사회 반응입니다. 미국은 공식 논평을 36시간이나 유보했고 일본은 즉각 NSC를 소집했지만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지진 관측이라고 발표했으나 곧이어 지하 군사활동이라 수정하며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유엔 안보리는 한국의 핵실험에 대해 어떠한 제재 결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제 질서가 한국의 핵보유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 실험의 핵탄두 고도화뿐 아니라 감응형 타격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동시 수집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핵폭발 실험이 아니라 AI 기반 핵전장 운용 시나리오, 전개 능력까지 테스트한 복합 실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은 이제 폭탄을 실험한 게 아니라 핵전쟁 상황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셈입니다. 이는 미국조차 해내지 못한 전략적 완결성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실험이 제4세대 핵억지 교리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서울대 국방연구소, 포항공대 핵융합시스템센터, 한화시스템 산하 AI 전술 모델링 랩이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모든 데이터는 양자암호화된 채 실시간 위성망을 통해 저장되었습니다. 이건 핵실험이자 동시에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 심리전을 아우르는 다차원 억지력 시위였습니다. 국내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이제는 좌우를 떠나 자주국방의 시대라고 평가했고 젊은 세대는 드디어 우리가 미국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핵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핵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핵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기술적 토대가 된 겁니다. 백두 디토네이션 이후 전 세계 군 정보기관들이 가장 긴장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핵무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처럼 고정된 기지에 핵탄두를 배치하고 감시당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울 독트린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전략적 분산 배치와 다중 플랫폼 운용, 즉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핵입니다. 이건 단순한 은닉이 아니라 감지 불가능한 억제 전략의 결정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통적인 핵무장국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형 ICBM과 핵잠수함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은 이동형 발사대를 사용하지만 노출 위험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전장 환경 맞춤형, 임무별 탄두 분산 배치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KSS 세배치 2형 SLBM, 현무 OV, 천무2 MLRS, KI의 FA-52 전술항공기, 그리고 KOWL 고고도 핵탑재 드론 등 다중 투발 수단에 걸쳐 모듈화된 전술 전략 핵탄두를 분산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플랫폼이 바로 캐스스-3 잠수함입니다. 이 핵심 전략 자산은 현재 최소 세척이 실전 배치 상태이며 각 잠수함에는 SLBM 6기 이상이 탑재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인도양 남중국해 동해를 넘나들며 비공식 전략 삼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핵전력이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억제 범위로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UAE와의 K-방산 전략 협력 협정에 따라 일부 KNUK 플랫폼은 3국 내 비공식 공동기지에 연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임과 동시에 신유형 핵공유 모델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식 핵공유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K-핵공유 모델은 한국이 통제하고 협력국이 제공하는 지리적 전략 자산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분산 배치는 단순한 군사전술 차원이 아닙니다. 심리적 억제와 전략적 혼란 유도라는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적국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알 수 없기에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즉시 보복당할 가능성을 상정해야 하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전쟁 억제의 핵심이 됩니다.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이 치열해지는 시대에선 실체보다 인식의 전략적 배치가 더 무섭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KNUK의 민군 이중위장 배치 전략입니다. 일부 핵 탑재 가능 자산은 민간 위성 발사체용 로켓과 외형이 유사하고 드론 역시 정찰기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위성 감시망과 AI 탐지 시스템을 교란하고 심지어 우방국조차 실제 탑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고차원적 억제 기법입니다. 우리도 모른다. 하지만 쏠 수 있다는 명제는 적뿐 아니라 동맹에게도 함부로 명령할 수 없도록 만드는 철벽 방패입니다. 한국은 분산 배치 전략을 통해 핵무기를 영토에 고정시키지 않고 권한은 서울이 갖되 영향력은 국경 밖까지 확장시키는 새로운 억지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략 자산의 탈지 역화라 볼 수 있습니다. 핵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핵이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전략, 그것이 바로 지금 서울 독트린의 핵심 억제 메커니즘입니다. 이 억제력은 무력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 공간을 지키며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어떻게 작동되는가입니다. 과거의 핵무장은 정치적 선언에 가까웠지만 서울 독트린은 실제 작동 가능한 지휘 통제 통합 운용체계, 즉 KC4I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집니다. 특히 이 핵심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초심층 지하지휘소 K포트리스입니다. K포트리스는 겉으로 보자면 민간 통신기지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방사능 차폐, EMP 대응, 독립전력망, 양자암호 기반 통신체계까지 구축된 완전 자립형 전략사령부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마운틴 지하기지, 러시아의 야마타우 복합지하사령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모와 기술력이며 무엇보다 핵심은 여기에 미국의 통제 모듈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KC4I는 기존의 C4I 시스템과는 달리 핵운용 전용으로 설계된 독립 버전입니다. 여기엔 세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1. 위성 기반 초고속 탐지 및 조기 경보. 2. AI 결정 지원 알고리즘. 3. 사람과 기계의 협업형 발사 권한 구조. 특히 2단계 AI 판단 모듈은 위험 레벨, 공격 패턴, 탄도 궤적, 적의 지휘망 상태 등을 분석해 0.75초 내에 전략적 대응 권고안을 생성합니다. 핵발사 결정 구조도 독특합니다. 전통적인 대통령 단독 결재가 아닌 3중 안전권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1차 승인, 군 전략사령부가 2차 검증, 마지막으로 AI 안전 제어 알고리즘이 환경 변수 및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여 발사 적합 여부를 최종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단 8초 안에 이루어지며 필요시엔 사람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립니다. 하나는 오발사 방지, 둘째는 속도와 생존성 확보입니다.
특히 EMP나 전자기 요격에 대비해 모든 체계는 동기화되지 않은 다중회선 통제, 즉 지연이 없는 병렬 명령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핵탄두가 이미 이동 중이거나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직후에도 K-포트리스는 궤도 전환 및 비상폭발 회수 명령까지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체계입니다. 미국이 놀란 건 단순히 한국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휘 체계가 미국 시스템을 전혀 차용하지 않고도 작동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KC-4I는 삼성의 SVNSH 통신망, 라이지넥스1의 WLPAI, 한화의 FWTLSSOS가 통합되어 있는 완전 국산 생태계입니다. 즉, 미국이 백도어를 심을 틈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독트린의 기술적 자주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지휘체계가 단순히 방어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핵전략 인공지능 시뮬레이터까지 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백 가지 전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미리 상정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미래의 전장을 예측하고 사전 억제 시나리오까지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버튼을 누르기 전 이미 전쟁의 절반은 끝난 상태로 진입하는 전략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시스템의 작동 조건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법에 명시된 국가 존립위기 상황 기준에 의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독단적 발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서울이 독자적으로 모든 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분과 시스템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책임한 핵 보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전략국가로서의 구조적 완성입니다. 백두 디토네이션 이후 전 세계가 주시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과연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실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대북 제재와 유사한 결의안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울이 실험을 강행했음에도 그 누구도 제재를 발의하지 않았고 안보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공식적인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고 G7 역시 공동성명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프랑스와 독일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전략 자율성을 이해한다는 내부 외교 문건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묵시적 인정에 가깝습니다. 그 배경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 부족, 무기 시스템 불균형, 에너지 위기 등 안보 인프라가 붕괴 직전입니다. 이 틈을 메운 게 바로 한국의 K방산과 삼성 주도의 인프라 공급망이었고 유럽 다수 국가는 이미 한국산 무기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을 제재한다?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공유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우리는 동맹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속뜻은 명확하죠. 이제 한국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명령하고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이 가진 기술, 경제, 군사적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에 더 이상 덕제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건 네토의 반응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내 일부 국가는 오히려 한국의 독립 핵보유 모델은 네토 확장 전략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폴란드, 터키,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는 미국에 예속되지 않고 핵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서울형 전략자산 운용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독점해온 핵억제 체계가 다극화되는 조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제재는커녕 비공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K 누클리어 실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핵기술 일부를 응용한 원거리 방어 전략 자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한화와 손잡고 전술핵용 고속 이동 플랫폼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서울 독트린의 수출판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 아예
조차 한국의 실험에 대해 규약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장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진화라는 중립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통적인 핵 확산 금지 체계를 우회한 것이 아니라 법적 허점을 기술적 방식으로 정확히 뚫어낸 케이스라는 걸 국제기구도 인정한 셈입니다. 한국은 몰래 핵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정당화된 전략국가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세계는 한국에겐 관대하고 북한이나 이란에는 제재를 가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는 윤리와 시스템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한이나 이란은 불안정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강하죠. 즉, 핵을 가졌다고 모두 제재당하지는 않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제재당하는 겁니다. 서울 독트린과 K-뉴키의 공식화는 단순한 무기체계 변화나 억제 전략의 혁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전후 냉전 이래 유지되어 온 양극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이 양축으로 균형을 이루던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한국은 그동안 중간 변수 혹은 전략적 완충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간 변수였던 한국이 제3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계는 미국, 중국, 서울의 3극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신뢰를 상실했고 유럽은 내적으로 분열돼 있으며 일본은 군사적 구속과 사회적 한계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을 중심으로 기술, 경제, 방위산업, 외교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통합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전략 중심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려면 서울, 아부다비, 탈린 축의 부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UAE,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캐나다와 함께 미국 중심 질서와 분리된 독립전략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국 우선, 기술 공유, 확장 억제의 재해석, 경제안보 융합을 추구하며 기존 G7이나 네이토가 제공하지 못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특히 이 서울 중심 블록은 강요가 없는 안보, 기술 기반의 주권, 정치적 독립성 존중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기지 모델이나 중국의 경제적 종속 모델과는 정반대죠. 예를 들어 루마니아는 한화의 기술을 자국에서 독립 생산하며 에스토니아는 삼성의 양자암호 인프라를 통해 NATO 외부에서 자국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강해서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기에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서울은 이제 정치가 아닌 구조로 세계를 설득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명령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으로 파트너를 구축합니다. 중국은 경제적 유혹으로 외교를 시도하지만 한국은 신뢰와 호환성으로 전략적 연대를 제안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지속성과 확장성의 차이입니다. 전 세계 중견국들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다릅니다. 과거엔 한국이 잘해봤자 미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미국조차 기술적으로 추월하며 전략적 독립을 이룬 국가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정치에서 인지의 전환점이 발생했다는 뜻이며 그 자체가 새로운 질서 형성의 신호입니다. 심지어 미국 내 싱크탱크들조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랜드, 크세이스, 브루킹스 연구소 등은 공통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한때 주도권을 넘기고 싶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이 세계 질서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서울 독트린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은 영내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외교적 언사만 반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극도의 전략 혼란과 자존심의 붕괴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핵전력의 수준은 단순한 핵탄두 보유를 넘어서 중국이 수십 년간 갖지 못한 세 가지 전략적 역량을 선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초정밀 핵투발 플랫폼의 완성도입니다. 중국의 DF-41, JL-3 같은 전략무기는 사거리는 길지만 정밀도가 떨어지고 타격 직전까지 대형 레이더에 노출됩니다. 반면 한국은 현무5V의 고속 회피탄두, KSS-3SLBM의 수중 저신호 발사 기술, 그리고 FA-52 고기동 전술핵 탑재기까지 운용하면서 상황별 맞춤형 핵공격이 가능한 다층 투발 구조를 갖췄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덩치로 압도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한국은 정밀성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핵전략의 실시간 통제 및 회수 능력입니다. 중국은 일단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는 단선적 명령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KC-4I 시스템에 기반한 AI 통제형 3중 권한 구조로 인해 발사 직전이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발사 후에도 궤도 수정 및 탄도 무력화가 가능한 구조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윤리적 억제력을 갖춘 전략 국가만이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국의 핵운용 철학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감지 불가능한 분산 배치 및 인공지능 위장 전략입니다. 중국의 핵무기는 대부분 고정기지나 해상 이동형으로 제한되어 있어 위성 탐지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SLBM 드론 지하기지 열차 공중 채공형 전술핵기까지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자산들의 외형은 위성 정찰상 민간용 설비와 구분되지 않는 수준의 위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사령부조차 한국의 핵자산이 어디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물리적 위력에서는 소형일지라도 전략적 불가측성에서는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껏 수량과 위협으로 전략 억지를 구축했지만 한국은 정밀성, 은닉성, 통제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질적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전략사고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충격은 중국 내부에서 강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는 한국의 핵전략은 미국보다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냈고 인민일보는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를 무질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정작 군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응하면 할수록 중국 내부 기술 열세만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22일 백두산 지하에서 울려 퍼진 정밀한 충격파는 단지 한 번의 핵실험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울 독트린은 처음엔 하나의 정책으로, 이후엔 전술 교리로, 그리고 이제는 역사 그 자체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핵을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으로 규칙을 다시 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전환은 단순히 기술이나 군사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독트린을 통해 핵보유와 윤리, 독립과 책임, 전략과 외교의 균형을 모두 실현해냈습니다. 과거 북한은 핵을 갖고도 고립되었고 이라는 의심만으로도 제재를 받았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정받지 못한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험과 동시에 인정받았고 발표와 함께 질서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한국은 단 한 번도 핵을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국은 자국 안보와 인류 생존의 공존을 전제로 한 억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중 어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동시에 그 누구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독립 핵보유국의 가장 이상적인 탄생 모델입니다. 이제 서울은 핵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도시가 아니라 핵을 통해 세계를 조율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25년 말 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교한 핵지휘 체계를 가진 국가라고 명시했고
G7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을 전략적 조율의 핵심 파트너로 새롭게 명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식어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핵질서가 공식화됐다는 외교적 선언입니다. 서울 독트린은 이제 국내 정책이 아닌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견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서울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비확산을 지키면서도 자주적 억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비서구권 최초로 핵을 통한 국제 신뢰를 확보한 사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서울 독트린이 완벽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동맹국 내 불안은 존재하고 내부에서도 정치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독트린이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기술 전략 죄교 철학이 일체화된 국가 생존 패러다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더 이상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궤도 위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서울 독트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존 기본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핵무기는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 생존과 책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신경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계는 더 이상 미국의 동의나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향해 독자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전까지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그늘, 북한의 위협, 중국의 변수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조건을 거부하고 자신의 틀을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울 독트린은 핵을 가진 선언이 아니라 핵을 가진 채 질서를 바꾼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역사이며 앞으로 100년간 이어질 21세기 핵질서의 시작점입니다.